저는 경상국립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지금은 그 지역의 조그만 어떤 그 협동조합에서 지금 뭐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자기소개는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일부냐면은 내용이 너무 한 번에 다 발표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학과는 약간 무관한 뭐 이게 주류 경제학적인 어떤 그런 뭐 방법론이랄지 아니면 뭐 계량적인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 발표하는 게 이제 고문이고 사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좀 정치 경제학스러운 그 내용과 뭐 약간의 보강을 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론부터 시작을 하면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비주류 경제학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 학술문 전반에서 협동조합 대안론 내지는 협동조합에 대한 급진적인 관점이 문헌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보면은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제 마르크스의 어소시에이션론 재해석이 이제 이 문헌 급증의 토대이고, 근데 이제 쟁점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회주의론에서 보면은 공산당 선에 나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나 뭐 노동자 정당 집권 강령으로 대표되는 뭐 중앙 집권적 집산주의적인 어떤 전망과 어떤 어소시에이션이나 협동적 공화국으로 대표되는 분권적 사회적 소유 중심의 전망이 일단 긴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험적 근거는 별로 없지만 그동안 이제 암묵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 마르크스주의 협동조합론, 이제 이게 대행론인데요. 이런 그 어차피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그 실험물로서 생산 양식이 고도화된다면 이제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전환되거나 파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어소시에이션 개념하고 과연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쟁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어상의 주의점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어소시에이션과 협동조합을 의도적으로 단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한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협동조합 연구 자체에 대한 어떤 죄송한데 그 슬라이드가 제가 보기에는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넘기고 계신 건가요? 예, 저 넘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어, 계속 그 표지만 보입니다. 제목만 보여가지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미치겠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줌으로 이렇게 회의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음, 잠깐만요. 혹시 이제는 네네,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은 협동조합 연구의 어떤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핵심적인 거는 유고 연방이 있었을 때는 비주류 주류에서 전부 다 협동적 연구 문헌이 많았고, 근데 그 뒤로 이제 점점 쇠퇴하다가 그 2000년 중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제 비주류 경제학 내에서 이제 뭐 마르크스 어소시에이션 관련된 그 내용이랄지 뭐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다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다만 공통점은 노동자 협동조합만 분석의 대상이라서 좀 한계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농업경제학이 협동조합 연구 동향인데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논문 제목만 봐도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그 논문 제목이 나오냐면은 그 한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 시점부터 어떤 그 유럽이나 북미의 농산물 판매 협동조합들이 인수합병이나 뭐 자회사를 주식해서 설립하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을 순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이 주식회사와 굉장히 동형화가 비슷해져 간다는 거죠. 그 초국적 대기업이나 상업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는 성공을 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닙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한 반절은 성공하고 반절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산이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주식회사로 완전히 그냥 전환을 해버린 사례가 빈번히 생겨나면서 이제 가족농을 조합원을 하는 어떤 전통적 농업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더 이상 타당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에는 그 장종익 교수님이, 한신대 장종익 교수님이 이런 그 견해를 많이 소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실제 사례를 대충 제가 몇 가지 보면은, 이제 미국 최대 농업협동조합체인 팜랜드가 파산을 했고요. 90년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사례는 캐나다 세스케처원의 휘트풀이라는 그 밀가루 정제하고, 그러니까 밀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인데, 요게 이제 부분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한 다음에 2000년 중반에 그러니까 완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제가 캐나다 신민주당의 역사나 이 세이모 립셋의 이제 그 저작을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북미에 있는 농업 사회주의 내지는 농민 중심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어떤 그 지역이고요. 그 협동조합 공화국 연맹이라는 지역 정당의 경제적 토대였습니다. 이 협동조합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캐나다 신민주당으로 지금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미 거의 유일한 제대로 된 이제 의석을 갖고 있는 이제 사회주의 정당인데, 요게 그런 지역의 토대가 이제 그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다.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그라리안 소셜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정치학자가 만든 개념이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농업 경작자들이 신제도주의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재산권의 제약, 뭐 모호성 이런 개념이 이제 이 자본주의적 기업, 투자자, 소유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떤 비효율성이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기존의 협동조합 원칙을 수정한 뭐 협동조합 유형론 내지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 내지는 협동조합 생애주기설 등으로 이제 이런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이제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쟁점 3는 뭐냐면은, 2000년대 중후반 비주류 경제학,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포함한 협동조합 대안론이 있는데, 정작 농업 경제학계에서는 그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협동조합 쇠퇴론, 그러니까 전통적 협동조합은 다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서로 상반된 견해들이 논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마르크스주의 협동조합론 내지는 협동조합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려면은 쟁점 1, 2, 3에 대한 나름의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현실의 협동조합 운동의 이론과 실제를 서술하는 설명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선행 연구 검토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쟁점이 있는데, 뭐냐면 태행론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주식회사나 자본주의적 기부로 전환될 것이다. 그거 이제 역사적인 기원이나 이제 이 논리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아트리스 포터 웹 아시죠? 그 웹 부부, 그 런던 정경대학 만든 그 부부요.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그 베아트리스 포터 웹이요. 그 밑에 보면 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1인당 배당 극대화를 위해서 잉여 수치권 보유 조합원 숫자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고,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비조합원, 피고용자겠죠. 노동자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으니까 그 비율이 가반수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득권 파벌이 형성이 되고 생산자 민주주의가 붕괴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이제 관찰을 통해서 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요게 이제 태행론의 원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룩셈부르크나 만델이 좀 약간의 그 포인트를 조금씩 달리 해가지고 이제 태행론을 뭐 발전 내지는 이제 복제시켰는데, 룩셈부르크는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이 도와줘야 된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안 그러면 망한다. 뭐 그다음에 자기 착취라는 모순이 있다. 그다음에 만델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유고 연방, 뭐 동구권의 이제 분권화된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비판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가치 법칙이나 임금 노예 현상은 다를 게 없고, 그다음에 몬드라곤 또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면서, 지방은행에서 몬드라곤 이 협동조합에 계속 그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 큰 성공의 요인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방 정부가 됐든 지방은행이 됐건 뭐 아무튼 그 자본주의 내 공식적인 각종 기관들이 우호적인 그 환경 조성을 배경으로 해서 성공했던 거기 때문에 만약 이제 진짜 체제에 도전한다면은 결국은 소멸 아니면 퇴행이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란델의 주장은. 그래서 뭐 이거 그 비슷비슷한 버전이 매우 많지만 근데 이제 그 웹 자체는 그 소비자 협동조합 중심의 협동조합 공화국론을 주장하면서 이 중소규모 노동자 협동조합과 그 소비자 노동자 융복합 그 협동조합 연맹에서의 노동 배당, 그러니까 그 잉여가 생기면 무조건 그냥 그 소비자 협동조합이든 노동자 협동조합이 가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노동자들한테는 다 평등하게 배당하다는 주장을 비판을 했고요. 효용 가치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그 웹의 주장이나 논쟁의 맥락은 최진배 교수님 저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의 퇴행론은 신고전파 협동조합의 수리 모델과 뭐 논리 구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 워드 모형의 수리적인 그 함의를 제가 그냥 그 논문에서는 적시를 했는데, 그냥 세 번째씩, 그러니까 식 2를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다라는 그 세 번째 줄만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줄만 사실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이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은 거고, 요 우변이 뭐냐면은 이제 1인당 임금입니다. 1인당 임금.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서 다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식3은 이윤극대화 논리가 뭐 아시지 않습니까?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제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뭐를 달성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논리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1인당 이윤극대화, 뭐 내지 1인당 소득극대화라는 목적 함수를 갖고 있는데 배당받는 소득이 조합원 숫자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숫자가 줄어들어야 1인당 배당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함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상승이 있을 때 이 LMF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의 조합원 소득 1인당 배당 증대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식3의 우변식 평균 임금이 자변식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 노동 공급은 이제 이게 이꼴이 돼야 되니까 이윤국대화 일기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자변과 우변이 동일해져야 되니까 이제 그 만족할 때까지 이윤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는 거죠. 이건 해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은 조합원을 늘리고 그러므로 산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내리면 죄송합니다.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매우 비효율적인 행동이며 주류 경제학이 보는 어떤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노동자 협동조합의 비효율성과 그 유고 연방이 실패한 근원적 이유거든요. 근데 이제 웹의 논리랑 그 워드의 수리 모형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웹은 이제 총 노동자 중에서 비조합원 비중이라는 걸로 이제 해고를 피하고 그러니까 비조합원을 계속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워드는 이제 그 노동자들이 다 동질적이기 때문에 조합원이다, 비조합원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수리 모형에는 반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워드 모형과 이제 이걸 웹식 퇴행론이 논리 구조가 매우 유사하면서 이런 그 노동자 협동조합의 장기 전망을 소멸이나 퇴행으로 봤던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웹식 퇴행론을 그대로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을 안 하고 이제 그대로 수용했던 막스주의자들은 적어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신고전파 워드 모형과 매우 유사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핵심적인 그 연구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개념은 이제 어떤 협동조합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협동조합 내 민주주의와 이제 주요 원칙, 정체성과 어떤 규모의 경제 실현 내지는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효율성 경영과는 이게 충돌된다라는 겁니다. 상충관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표에 나와 있는
그 협동조합의 딜레마의 주요 명제가 있고 보조 명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주요 명제에 해당되는 어떤 학술적 키워드는 대리인 문제,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 자본 간 경쟁이고요. 보조 명제는 이제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하이브리드 협동조합 내지는 협동조합 생애 그 주기설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그냥 글로만 설명드리면은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 타협동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노동자 협동조합에 대한 관찰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북미 지역에 그 상호회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로 보험회사나 이제 어떤 뭐 상호저축 대부도업,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개념인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회사 형태로, 그러니까 이게 주로 소비자 협동조합의 유사 형태거든요. 약간은 다르지만은 그 국제협동조합 연맹이나 연구자에서는 전부 다 협동조합의 유형의 하나로 이렇게 다 분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생명보험 회사들이 전반적인 이제 신자유주의나 뭐 금융시장의 탄력 규제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자본주의적 기업 주식회사로 전환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뮤추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여전히 주식회사로 전환을 안 한 협동조합들도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한 그 보험회사랑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이 운영되더라. 그 상부조의 원리는 실종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시점 직전에 내지는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협동조합 그 총회, 그러니까 ICA 총회 등에서 그 협동조합이 일종의 자본주의적인 그 기업과 구별된 독자적인 역할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반성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디뮤추얼라이제이션이 이제 그 단순하게 주식회사로의 전환 그 자체도 있지만은 비슷해져가는 과정들, 그거를 포괄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그 태행과 탈협동화의 개념적 구분이고요. 그래서 뭐 태행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 제도적 형식에서 투자자 소유 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하나의 상태고, 이 탈협동화라는 거는 이제 기능적 동형화, 그다음에 제도적 형식은 유지되면서 고유한 정체성과 기본 원칙을 수정한 상태인 겁니다.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탈협동화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퇴행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능성 영역인 겁니다. 이건 조합원들의 어떤 판단의 영역인 거죠. 근데 그 인식 지표라고 하는 게 그 제가 이제 완전히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인식 지표 1, 2, 3, 4가 있는데 1번은 그 마르크스주의 퇴행론에서 나왔던 바로 그 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노동자 내에서 비조합원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만들거나 그거를 이제 줄이려는 노력을 하자. 일시적으로 이제 과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줄이지 않고 계속 뭐 지속하거나 이제 늘려나가는 그런 행태가 이제 그 타협동화 인식 지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 소유 원칙, 이용자 수익 원칙, 이용자 그 통제 원칙이라는 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미국 농무부가 제시하는 요 세 가지 원칙을 어떤 식으로든 그 수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본주의적 기업, 그러니까 투자자 소유 기업과 비슷해지는 어떤 기능적으로 동일한 측면이 부분적으로 생기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용자 소유 원칙의 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협동조합의 경제적인 어떤 그 거래를 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가입한 사람이 지분을 갖는 게 이용자 소유 원칙인데, 나는 협동조합의 경제적인 거래에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래할 마음도 없고, 근데 단지 재무적 성과,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 지분을 사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어떤 그 잉여 수치를 허용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이용자 소유 원칙의 수정이게 됩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3원칙 그 얘기고, 그 유럽 얘기는 제가 하다가 제가 그냥 포기한 거고요. 일단 유럽에서 조금 또 다른 이제 그 인식 지표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그 재무제표나 협동조합의 사업 보고서라는 형태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 이제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어떤 인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를 형태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용자 소유 원칙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정하느냐. 그냥 그게 이제 금융혁신적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인데, 그러니까 외부 금융을 얻기 위해서 그 기존의 그 이용자 소유 원칙을 수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일랜드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이 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은 자회사인 주식회사가 거의 다 하는 거고요. 협동조합은 브랜드 관리, 품질 관리, 뭐 광고, 마케팅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호주 사례는 회사채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채를 협동조합이 원래는 만들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그 특이한 법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의 주로 그 사례인데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이 농업협동조합과 주로 관련된 건데 어쨌든 농산물을 조합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 페널티가 있는 아무튼 뭐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이고요. 네, 11분 정도 남았어요. 네네네. 약간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표는 이제 그 케이스 스터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했는데 왜 전환을 했는가에 대한 원인을 저 말고 다른 이제 그 연구자들이 한 그런 케이스 스터디인데 여기 보면은 업종이 중요해요. 업종 주로 농업, 보험, 금융, 도소매에 집중되었거든요.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이제 그 뭐 원인과 관련돼서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실증 연구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협동조합의 금융 제약과 탈협동화가 매우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은행에서 돈을 잘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왜냐면은 그 출자금 조합원의 출자금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본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재무 관리나 회계학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탈퇴를 하면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IFRS 국제회계 기준상으로는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그 협동조합들이 반발을 하니까 일부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자기 자본을 분류는 해주는데 근데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그걸 그렇게 100% 자기 자본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협동조합의 금융 제약과 이제 그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저투자 경향인데 이것도 이제 뭐 그 은퇴를 예정하고 있는 고령 노동자가 고령 조합원이 많으면 신규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그 투자로 인한 이득을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고요. 이 금융 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아까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보면 농업이나 그 도소매, 금융보험에 있는 그 협동조합들이 그 주식회사로 많이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런 걸 보면은 대규모 협동조합, 대기업화된 협동조합들을 이렇게 리스트업하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부분의 협동조합, 대규모 협동조합들이 농업, 금융, 도소매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2%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이제 그 탈협동화나 퇴행 현상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마르크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규정적 자본이라는 어떤 레귤레이팅 캐피탈이라는 개념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출피디스와 샤이크 두 사람의 어떤 그 선행 연구 방법론을 제가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그래서 그 22페이지 보면 경쟁의 결과라고 하는 건 산업 간 이윤율이 균등하고 산업 내
균일 가격의 형성인 건데, 그 산업 내 균일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는 개별 기업당 그 단위당 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윤율 차등화와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게 이 규정적 자본의 이윤율 근사치로 투자 대비 수익 증가율 IROR이라는 약칭을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나오는 건데 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은 규정적 자본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선도적인 투자 행위와 그 산업의 수익성은 모든 과거의 순투자 플로우에 대한 축적인 자본 스톡에 대해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마르크스 이윤율이죠. 그들의 새로운 투자에 의해서 기업의 기속된 이윤에 대해서 측정되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식이 전개되는 과정인데 요거 이제 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거 어쨌든 요 출피디스에 주로 제가 논의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출피디스에 그런 문헌을 보시면 아주 자세한 그 수리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 2, 3이라고 돼 있는데 연구 가설 1, 2, 3은 제가 그냥 그 보시면 되고요. 연구 가설 3을 보면 따라서 협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산업의 PFR은 1보다 크며 동시에 다른 산업의 PFR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반대로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하며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의 경우 PFR이 1보다 작거나 경제 전반의 PFR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PFR은 뭐냐면은 이 산업 이윤율, 전통적 산업 이윤율과 어떤 그 이게 IROR, 그러니까 규정적 자본의 이윤율의 어떤 격차 내지는 그걸 나눈 개념인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수식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다 이해될 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인데, 이제 한국은행 그 경제통계 시스템은 국민계정 자료를 활용을 했고 여러 산업들 중에서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은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협동조합이 진입을 할 수 없잖아요. 국방 분야나 특히 공공행정 분야는. 그래서 이제 그건 분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함의를 분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뺐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PFR은 뭐냐면 IROR을 AROP로 나눠준 것이다. 그리고 측정 방법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뭐 조금 그 제가 한글에서 옮겨 담느라 조금 이제 깨지긴 했는데, 제조업이나 전기가스, 수도업 같은 경우에는 요 빨간색이 산업 평균 이윤율이고, 그다음에 IROR이 이제 규정적 자본의 이윤율인데, 요게 음과 양의 편차가 아주 꾸준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패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무슨 추세, 증가하는 추세나 하락하는 추세도 없고, 요런 이렇게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그 계량 경작에서는 뭐 요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도 다들 그런 비슷비슷한 패턴인데요. 그래서 PFR을 제가 구해 봤는데,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산업별 평균 이윤율과 IROR을 추계한 다음에 그걸 나눠주면 나오는 값이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제조업은 1을 넘고요. 산술 평균을 했을 때 전기가스 수도도 이건 아주 큽니다. 4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고정 자본의 그 선도적인 투자, 신규 투자가 그 다음에 어떤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 자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윤율에. 근데 나머지 뭐 그 분야를 보면은 뭐 농업이나 광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원래 그 이론적으로 1보다 낮을 거라고 예상되는 분야거든요. 사실 거의 0에 가까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요. 왜냐면은 농업이나 광업에서는 가장 생산적인 그 경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은 이미 다 선점된 거잖아요. 가장 생산적인 농지, 가장 생산적인 그 광업 채굴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열등한 농지와 그 광산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원리상. 이제 그런 원리인 거고, 아무튼 그 금융이나 그런 도소매도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신규 고정 자본 투자를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요인이 어떤 그 자본 간 경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29페이지고, 다만 이제 그
요 PFR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IROR과 AROP와의 편차가 언제나 양수이면은 이게 사실 독점 자본주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세한 자본이 있고 나머지 영세한 자본들끼리 경쟁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규정적 자본조차도 그 수익성이 마이너스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했는데 당장 그게 수익으로 안 돌아오는 특정한 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PFR로 봤을 때 그 농업이나 임업, 은행 및 보험업, 도소매업은 충분히 이제 이런 협동조합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투자 경향이나 협동조합의 금융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요런 산업은. 그 얘기가 이제 그 마르크스의 경쟁 이론에서 제가 찾았던 거고요. 근데 그 이유가 또 다른 분야가 있는 게 정보 비대칭 문제랑 그다음에 신규 조합원 내지는 대규모 조합원 확보의 용이성 이 두 가지 이 쟁점이 있어서 대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소기업이 되느냐 협동조합이 갈림길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학위 논문에는 제가 서술을 했는데 이제 저기 지금 PPT에선 빠진 게 있는데 이제 정치 경제학과는 좀 무관해요. 이제 대립 문제도 나오고 계량 경제학적인 패널 분석 등등등이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좀 발표 시간 제약상 한 생각을 했고 5분 정도는 더 하셔도 될 거, 발표하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32페이지에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소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분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협동조합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그 하이브리드 협동조합이나 탈협동화 요게 이제 왜 생기느냐의 문제인 건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금융 그러니까 자본을 끌어들이는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거죠 신규 투자를 위해서 근데 은행에서 돈을 잘 빌려주면은 사실은 그렇게 협동조합 원칙을 어겨가면서 돈을 확보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자 이기주의나 뭐 아니면 자기 착취라는 모순 이런 어떤 비판 말고도 이용자 소유 원칙을 수정해서 금융 제약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건 좀 오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통적인 태행론은 한 세대를 넘어서 5, 60년 이상 지속되는 노동자 협동조합들의 존재나 그들이 왜 주식회사로 전환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3년에 몬드라고 내에 있는 가장 큰 노동자 협동조합인 파고르 전자 가전 부분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전환을 한 게 아니라 파산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그 몬드라고 내 노동자 협동조합 제조업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뭐 식기세척기, 오토바이, 조금 그 규모는 작았지만요. 그 다음에 그 몬드라고 내 가장 큰 고용 규모, 가장 큰 대기업은 도소매 분야 노동자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걸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조업에서는 그런 자본 간 경쟁이 극심하기 때문에 파산을 했지만 도소매 분야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협동조합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만약 이걸 설명하려면은 그러니까 파고르 전자는 노동자 이기주의 때문에 망했지만은 아니면 뭐 주식회사로 전환된다랄지 하지만 도소매에 있는 에로스키 그 협동조합은 노동자 이기주의가 없다 아니면 노동자 이기주의가 약하다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몬드라군인데 그래서 이런 설명력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그 기존의 태행론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저기 태행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고임금, 그 고소득 추구 그 성향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잘 안 드러난다는 그런 경험 연구가 많고요. 그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그 협동조합의 어떤 태행 내지는 타협당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있으려면은 이제 금융제약을 가설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르크스가 직접적으로 그 당대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권고를 실제로 했었고요.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잘 실천했듯이 새로운 이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자본주의적 기업을 인수하는 파산 위기에 있는 그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노동자 협동조합이 이 금융 제약을 직면하는데 그걸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협동적 금융, 그러니까 협동적 은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만델이 얘기했듯이 그런 그 노동자 자주 관리 운동, 그래서 이제 노동자 협동조합 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PFR이 큰 거, 그러니까 고정 자본의 선도 투자가 수익성이 직결되는 그런 산업에서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뭐 이거를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개념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래서 그 파고로 가전 부문이 망한 것도 LG전자가 이제 그 한 UFT의 체계를 내서 가격 경쟁을 선도하는 이 규정적 자본으로서 기능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제 그 논문에는 안 나와 있는 사견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그 뒤에 있는 이제 탈협동화 인식 지표와 농업이 아니고 농협의 현주소인데요. 그러니까 탈협동화 인식 지표를 제가 제시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농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이제 다 제 학위 논문에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증명을 했는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고 농협이나 농업 문제 관심 없는 분도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대리 문제 얘기도 좀 해야 돼서. 근데 아무튼 핵심적인 얘기는 농업이 그 협동조합 은행으로서 진보적인 역할,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 내지는 어소시에이션 같은 그 신규 노동자 협동조합에게 돈을 잘 빌려주고 지원도 해줘야 되고 협동조합 운동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리인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탈협동화나 이런 그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농협이 어떤 해방적이고 우리 막스주의자들이 좋아할 만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국민의 자금으로 창출되는 어떤 그런 평등하고 자유로운 어소시에이션, 이런 노동자 협동조 이런 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대체로. 근데 이제 리차드 울프 같은 그 유명한 학자분이 이탈리아의 노동자 기업 인수법을 미국에서도 이제 제정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고요.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근데 이미 미국에는 미국 전국 협동조합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가 설립한 연방 정부가 설립한 은행이긴 하지만 요런 은행도 그 기존에는 그냥 농업협동조합들한테는 돈을 잘 빌려줬는데 그런 이런 리차드 울프 같은 훌륭한 분이 주장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막스주의적인 그런 어떤 함의가 있는 이런 그 노동자 협동조합에도 좀 그 친화적인 금융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혁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만델이 그 몬드라곤의 경제적인 성공이 그 지역은행의 지속적인 금융 공급 요거를 강조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협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이제 두 번째, 그 마지막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연구 이념의 다양성인데 자유주의 관점이 있고요, 급진주의 관점이 있고 협동조합 섹터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관점은 이제 제가 하는 관점은 아니지만은 그 주식회사로 전환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실패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협동조합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도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해결이 됐으니까 시장 원리로 충분히 다 소비자 후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 문제가 없이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급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 내지는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은 원래부터 주식회사로 전환되게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협동조합 섹터론이라고 하는 건데 협동조합이 특정한 산업에서는 잘 번성을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번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급진주의 관점을 채택을 하고 있지만 섹터론 역시 완전히 틀린 관점이 아니다. 특정 산업에서는 잘할 수 있지만 아닌 산업에서는 성공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성급한 결정론적 전망을 경계하자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연구나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이 뭐냐, 자본주의의 대한 경제 조직이냐 아니면 보완 경제 조직이냐, 이걸 이제 결정을 안 했는데 일부 우리나라 이제 비판적 사회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걸 신자유주의의 어떤 무슨 통치성 내지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개념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회 서비를 외주한다는 측면에서요, 이제 그런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불안정 노동을
양산한다랄지 뭐 아무튼 근데 그런 비판의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이제 불안정 노동을 좀 살펴보면은 이 케이스 스터디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가정 방문 요양 보호사 노동자 협동조합과 투자자 소유기업 간의 비교 케이스 스터디를 한 게 있는데 이 임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복리후생이나 안정적인 노동시간 확보,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월등하게 그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어느 나라, 아니면 특정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서는 자유주의적 협동조합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뭐 시장 실패랄지 아니면 저렴한 민관 위탁 사업체로 기능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역할, 대안적인 경제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제 그 어떤 생협에서 출발한 그 사회복지 노동자 협동조합이 좀 많았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노동자 협동조합 어떤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돌봄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이토 고에이인데, 이 사이토 고에이에 따르면은 어떤 대안적인 그 공산주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 자조관리나 협동조합을 굉장히 중시하고, 특히 돌봄 노동, 어떤 그 사회 서비스 분야의 어떤 협동조합들이,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노동 집약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이렇게 그 매력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아주 혁명적인 노동자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 똑같은 사회 서비스 노동자 협동조합을 얘기를 했는데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고 일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례만 보고 아 이건 굉장히 반동적이고 신자유주의적으로 기능하는 거 아니냐, 협동조합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적어도 협동조합 운동이 지금 거의 한 200년이 되는데 그런 역사를 두고 봤을 때는 상당히 성급한 결론이라는 점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